평범했던 저녁. 그러나 단 한순간 한 아이의 목걸이가 모든 진실을 뒤흔든다. 저건 언니 이름이잖아. 은희. 왜 아이가 그걸 하고 있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서진이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의미.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이 곧 이 가족을 파국으로 몰아넣으리란 걸 그땐 아무도 몰랐다. 특별한 의미? 언니가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간 거야? 저도 다는 모릅니다. 그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라고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언니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언니는 무슨 비밀을 이 아이한테 남기고 간 거야?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한 아이의 목걸이에서 시작된 비밀,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진실. 탐욕과 배신, 눈물과 분노가 뒤엉킨 상속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족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 골목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좁은 길 양쪽으로는 30년도 넘은 듯한 회색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김치 담그는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한 집 창문 너머로는 이미자의 애수가 흘러나오죠. 정숙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언니 집이 이렇게 좁은 골목 안에 있었구나. 정숙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집니다. 서울 구경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정숙에게는 이 골목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사흘째, 언니 은희의 유산 문제를 해결하러 왔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어요. 정숙은 가방끈을 다시 고쳐 매며 깊은 숨을 쉽니다. 언니와는 10년 넘게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바빴고 언니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조카 민우를 키우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래도 언니는 늘 자신을 아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인 정숙을 등에 업고 다니며 돌봐주셨던 언니였죠. 언니가 왜 유언장에 내 이름을 빼놓으셨을까? 그래도 민우 녀석이 착하니까 잘 얘기하면 되겠지.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203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초록색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철문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문패에는 김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니의 성이 아닌 조카의 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언니가 정말 세상을 떠나셨구나 하는 실감이 납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곧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언니를 닮아서인지 눈매가 선하게 생긴 민호는 정숙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모,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느라 힘들었겠구나. 민호는 정숙을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에는 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화분에 심어진 선인장,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인 뜨개질 도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정숙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언니의 젊은 시절부터 민호가 커가는 모습까지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언니가 민호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호가 아직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언니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정숙은 그 사진들을 보며 언니가 얼마나 민호를 아껴 키웠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모,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민호가 부엌으로 향하는 사이 정숙은 거실을 더 자세히 둘러봅니다. 언니가 혼자서도
이렇게 살림을 꾸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텔레비전 위에는 작은 관음보살상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언니의 흑백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때 부엌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누가 와요? 서진아, 이모 할머니 오셨어. 인사드려. 곧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부엌에서 나타납니다. 까만 머리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서진이는 정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할머니. 어머, 서진이구나. 많이 컸네. 정숙은 서진이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민호가 서진이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서진이는. 아, 이모는 모르시겠구나. 서진이는 제가 입양한 아이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이를 꼭 돌봐달라고 하셔서요. 입양을?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가 언제부터 이런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서진이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정숙이 서진이를 바라보던 순간 아이의 목에 걸린 은빛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는데 정숙은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그것은 다름 아닌 김은희였습니다. 언니의 이름이었죠. 정숙의 손이 순간적으로 굳어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왜 언니의 이름이 이 아이 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서진아, 그 목걸이 예쁘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이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해요. 할머니가 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민호가 차를 들고 와서는 정숙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물어봅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아, 그 목걸이 말이야. 아, 그 목걸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진이한테 주신 거예요. 아이가 워낙 어머니를 따랐거든요. 민호의 담담한 대답에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언니가 왜 자신의 이름을 새긴 목걸이를 이 아이에게 줬을까요? 그리고 왜 유언장에는 정숙의 이름이 없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숙은 찻잔을 받아들면서도 계속해서 서진이와 그 목걸이를 바라봅니다. 뭔가 언니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오후가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들고 있지만 차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이의 목걸이에 새겨진 언니의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민호는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온통 그 목걸이에 쏠려 있었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숙은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뭔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특히 서진이라는 아이의 존재가 그 빠진 조각 같았습니다. 서진아, 할머니랑 많이 가까웠구나.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할머니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매일 밤 책도 읽어주시고 아플 때는 죽도 끓여주시고 비 오는 날에는 같이 라면도 끓여 먹었어요. 서진이가 말하는 동안 그 눈에는 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친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자 같았어요. 정숙은 서진이의 표정을 보며 언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신 게 있니? 할머니가 목걸이 주시면서 서진이는 내 보물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도 하셨고요. 서진이의 말을 듣는 정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언니가 서진이에게 뭔가 비밀을 남겨두신 건 아닐까요? 민호야, 서진이는 언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았니? 한 3년 정도 됐나요? 어머니가 어디서 이 아이를 데려오셨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더라고요. 민호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아이를 데려왔는지 모른다니요. 그것도 3년이나 함께 살았으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보통 입양을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가족들과도 상의를 해야 하는데 언니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갑자기 입양을 생각하셨을까? 글쎄요. 외로우셨나 봐요. 저도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고 이모도 시골에 계시고 민호는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선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말끝도 흐렸고요. 정숙은 더 깊이 물어보고 싶었지만 서진이가 있어서 조심스러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함께 들렸죠. 민호야 있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가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아, 경자 아줌마. 현관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파마머리에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경자는 정숙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놀람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 이분이 은희 씨 동생분이시구나. 안 그래도 소문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저는 바로 윗집에 사는 박경자예요. 은희 씨랑 정말 가까웠거든요. 거의 매일 만났어요. 경자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경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묵어두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은희 씨 참 좋은 분이었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요. 아직 환갑도 안 되셨는데 말이에요. 네, 저도 마지막에 못 뵈서 마음이 아프네요. 은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서진이 때문에 병원도 제대로 못 가시고 경자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가 아프신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요. 시골 농사일에 바빠서 언니에게 안부 전화조차 자주 드리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정숙 씨, 혹시 은희 씨가 살아계실 때 서진이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경자의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진이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그럼 은희 씨가 안 말씀하셨구나. 참 이상해요. 경자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자 아줌마,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잠깐만 있다 갈 거예요. 그런데 정숙 씨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경자는 서진이를 바라보더니 정숙에게 다시 말을 걸었어요. 서진이 참 착한 아이예요. 은희 씨가 정말 아끼셨거든요. 그런데요? 뭐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은희 씨가 살아계실 때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요. 정숙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상한 소리요? 서진이를 보면서 내 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양한 아이인데 마치 친아들인 것처럼. 그리고 가끔은 미안하다고 혼잣말도 하시고요. 민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경자 아줌마 어머니가 서진이를 많이 아끼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은희 씨가 서진이한테 준 목걸이도 그렇고요. 자기 이름을 새겨서 주다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경자의 말에 정숙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역시 다른 사람들도 그 목걸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걸이 언제 만드신 건지 아세요? 서진이가 우리 동네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때 은희 씨가 금은방에 가시는 걸 봤거든요. 경자는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정숙 씨,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은희 씨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아는 게 좀 있거든요. 경자가 나간 후 거실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민호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민호야, 경자 씨 말이 무슨 뜻이니? 아, 그냥 동네 아줌마들 하는 소리예요. 별 뜻 없어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이도 갑자기 조용해졌고요. 아이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불안한 듯 목걸이만 만지작거렸어요. 정숙은 다시 서진이의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김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왜 언니가 자신의 이름을 새긴 목걸이를 이 아이에게 줬을까요? 그리고 경자의 말대로 언니가 서진이를 내 아이라고 불렀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거실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호가 전등을 켰지만 정숙의 마음속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뭔가 커다란 비밀이 이 집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서진이의 목걸이와 경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민호가 준비해준 게스트룸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니 이미 서진이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이모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아. 일찍 일어났구나. 정숙은 서진이 옆에 앉으며 아이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어젯밤 생각해보니 서진이의 생김새가 묘하게 낯익었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서진아, 혹시 할머니 말고 다른 가족은 없니? 서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저를 데려오시기 전 일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네, 아주 어렸을 때 일이라서요. 할머니가 저한테는 가족이 다였어요. 서진이의 대답을 들으며 정숙은 더욱 의문이 생겼어요. 보통 입양을 할 때는 아이의 출생 배경이나 가족 상황을 알려주는데 서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부엌에서 나와 정숙에게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이모,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런데 민호야.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가볼까 해서. 변호사 사무실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유언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서진이 입양 과정도 궁금하고. 아, 그럴 필요 없을 텐데요. 어머니가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변호사 연락처 알려줄래?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에서 번호를 찾아 알려주었어요. 정숙은 바로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최병호 변호사님 사무실이 강남에 있네. 오후에 다녀올게. 이모,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가볼게. 너는 서진이 돌봐줘. 정숙이 준비를 하는 동안 서진이는 계속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숙은 서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진아, 걱정하지 마. 이모 할머니가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야. 네, 알아요. 그런데 할머니 목걸이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서진아, 할머니가 목걸이 주실 때 다른 말씀은 안 하셨니?
서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서진이에게 남긴 메시지가 분명 있었던 거예요. 오후 2시 정숙은 강남의 법무법인 건물에 도착했어요.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시골에서 온 정숙에게는 너무나 웅장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려 최병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아,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최병호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정숙을 보는 눈빛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마치 곤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은희 씨 동생분이시죠? 유 원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네, 제가 언니 유 원장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철을 꺼내 펼쳤어요. 은희 씨가 유 원장을 작성하실 때 가족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동생분과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연락이 끊어졌다고요? 그런 적 없는데요. 하지만 은희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서진이에게 물려주기로 확실히 결정하셨고요.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니와 연락이 끊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 전화도 했고 명절 때는 안부도 물었는데요. 변호사님, 서진이 입양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입양이라고 하셨나요? 변호사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네, 민호가 서진이를 입양했다고 했거든요. 아, 그게 아니에요. 서진이는 은희 씨가 직접 키우신 아이예요. 민호 씨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서진이 후견인이 된 거고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민호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럼 서진이는 언니가 어디서 데려오신 건가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숙 씨, 사실 은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당부요? 서진이에 관한 모든 것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가족들이 캐묻거든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고요. 정숙은 답답했어요. 언니가 왜 이렇게 모든 걸 숨기려고 했을까요? 변호사님, 그래도 힌트라도 주실 수 없나요? 저는 언니 동생인데요. 변호사는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진이와 은희 씨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그냥 남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인연이요?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은희 씨와의 약속이거든요.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민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언니와 서진이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란 뭘까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경자의 말을 떠올렸어요. 아는 게 좀 있다고 했던 경자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빌라에 도착하자 민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 어떻게 됐어요? 민호야, 왜 거짓말했니? 거짓말이요? 서진이 입양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변호사 말로는 어머니가 직접 키우신 아이라고 하던데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그게 표현이 좀 잘못됐나 봐요. 어머니가 키우신 거 맞아요. 그럼 서진이는 누구야? 어디서 온 아이고? 이모,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민호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물어봐도 소용없겠다 싶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언니가 남긴 수수께끼가 너무 많았거든요. 서진이라는 아이 목걸이에 새겨진 언니의 이름,
변호사가 말한 특별한 인연.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그 전체를 볼 수는 없었어요. 내일은 경자를 만나서 언니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분명 경자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정숙은 일부러 민호가 출근한 후에 윗집 경자를 찾아갔어요. 어제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더 많은 의문이 생겼거든요. 경자가 알고 있다는 언니의 비밀을 꼭 들어봐야 했어요. 윗집 문을 두드리자 경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정숙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경자의 집은 아래층과 똑같은 구조였지만 훨씬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곳곳에 조화가 놓여 있고 벽에는 드라마 배우들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죠. 차 한 잔 드세요. 어제 변호사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오히려 더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경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은희 씨가 얼마나 비밀이 많은 분이었는데요. 경자 씨가 아시는 얘기 좀 해주세요. 경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숙 씨, 은희 씨가 서진이 데려오기 전에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밤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울면서요. 울면서요? 네,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들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찾아야겠다는 말도 하시고요. 정숙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니요. 언제쯤 일이에요? 서진이 오기 한 달 전쯤이었나? 그때 은희 씨가 정말 많이 야위셨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잠도 못 주무시고요. 경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진이를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서진이가 오자마자 은희 씨가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밤에 우시던 것도 멈추시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정숙은 경자의 말을 들으며 언니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서진이는 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경자 씨, 서진이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보통 새로운 환경에 온 아이들은 울거나 낯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서진이는 마치 원래 살던 집에 온 것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자연스럽다고요? 네, 그리고 은희 씨를 보자마자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 아래층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죠. 아래 무슨 일인가 봐요. 경자가 베란다로 나가더니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어머, 정숙 씨. 아래 민호네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정숙도 급하게 베란다로 나가 내려다봤어요. 민호네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너 명 모여 있었어요. 40대로 보이는 남녀들이 큰 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 사람들 누굴까요? 글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혹시 은희 씨 친척들 아닐까요? 정숙은 급하게 경자네 집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현관 앞에 가보니 정말로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정숙을 보자마자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 은희 씨 동생분이세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 저희는 은희 씨 사촌들이에요. 저는 김철수고 이쪽은 제 누나 김영희예요. 철수라는 남자가 인사하자 옆에 있던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은희 언니 유산 때문에 왔어요.
혹시 정숙 씨도 그 문제로 오신 거죠? 정숙은 당황했어요. 언니에게 이런 사촌들이 있었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유산 문제라고요? 네, 은희 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입양한 아이한테 준다니 말이 안 되죠. 영이라는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혈육인데 왜 한 푼도 없고 남인 아이가 다 가져가나요? 그때 민호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회사에서 급히 온 모양인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민호 맞지? 너 어머니 재산 혼자 다 차지할 생각이야? 철수가 민호에게 다가가며 따졌어요. 저희는 은희 씨 친척이에요. 유 원장이 잘못됐으니 다시 분배해야 한다고요. 친척이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분들 얘기하신 적 없는데요. 민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뭐,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영희가 화를 내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 있어. 우리가 은희 언니 사촌이야. 정숙이 서류를 보니 정말로 언니와 친척 관계로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살아계실 때 이런 분들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언니 재산 규모를 아세요? 정숙이 물어보자 철수가 비웃듯 대답했어요.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예금만 3억이 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3억이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빌라도 전세가 아니라 언니 소유더라고요. 다 합치면 5억은 넘을 거예요. 영희의 말에 정숙은 어리둥절했어요. 언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으셨을까요? 평생 혼자 살면서 민호 키우느라 힘들게 사셨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왜 입양한 아이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철수가 민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유 원장도 가짜일 수 있고. 유 원장이 가짜라니요. 민호가 화를 냈지만 친척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언 무효 소송을 낼 거예요. 그때 집 안에서 서진이가 나왔어요. 아이는 어른들이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아이가 서진이구나. 영희가 서진이를 보더니 혀를 찼어요. 참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서진이는 정숙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물어봤어요. 이모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서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서진아. 어른들 얘기니까.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친척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언니의 재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서진이에게 물려준 언니의 뜻. 모든 게 더욱 복잡해졌어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유산 분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친척들이 떠나고 나서 현관 앞은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정숙은 민호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민호야, 정말 그런 친척들 몰랐니? 네, 처음 봐요. 어머니가 친척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지만 정숙은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언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을 서진이에게 물려주셨을까요? 분명 여기에도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예요. 친척들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고 서진이는 어른들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어요. 정숙은 언니의 방을 뒤져보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별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숙이
언니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서랍 맨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열쇠였죠. 평범한 열쇠가 아니라 은행 금고 열쇠 같아 보였어요. 이게 뭘까? 정숙이 열쇠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국민은행 537호라고 적혀 있었죠. 분명 은행 금고 열쇠가 맞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출근한 후 정숙은 서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서진아, 할머니가 은행에 가시는 걸 본 적 있니? 네, 가끔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어느 은행이었는지 기억나니? 큰 은행이었는데 파란색 간판이었어요. 파란색 간판이면 국민은행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숙은 열쇠를 들고 근처 국민은행에 가보기로 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문의하니 정말로 김은희 명의의 대여 금고가 있다고 했어요. 사망 증명서와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자 직원이 금고를 열어주었어요. 금고 안에는 정숙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두툼한 봉투였어요. 안에는 현금이 5천만 원 정도 들어있었고 그 옆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어요. 정숙이 통장들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발견한 서류들이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펼쳐봤어요. 김은희와 김서진의 친족 관계 확인. 조부모 마이너스 손자 관계 99.9% 일치.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서진이가 언니의 친손자라는 뜻이었거든요. 서류를 더 자세히 보니 서진이의 출생신고서도 있었는데 아버지란에는 김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민호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금고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정숙은 일기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방에서 펼쳐봤어요. 일기의 첫 페이지에는 3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털어놓았다. 서진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었다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떠났고 아이는 시설에 맡겨져 있었다고 한다. 민호는 자신이 키울 능력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다. 나는 즉시 결심했다. 내가 키우겠다고. 정숙은 일기를 읽으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어떤 여자와 사이에서 서진이를 낳았지만 그 여자가 떠나면서 아이를 시설에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서진이를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한 거죠.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서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불쌍했다. 7살 된 아이가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시설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보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천사 같은 아이였다. 마치 내 친손자 같았다. 민호에게는 부담 주지 않으려고 비밀로 하기로 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한다. 서진이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이 아이가 또다시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되니까. 모든 재산을 서진이 명의로 바꿔놓았다. 정숙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서진이가 우선이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가 얼마나 서진이를 아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모든 걸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이 거실로 나가보니 철수와 영희가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함께 와 있었어요. 정숙 씨, 저희 변호사 데려왔어요. 철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은 김준혁 변호사님이에요. 상속 전문가시거든요. 김준혁이라는 변호사가 나서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의뢰인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문제요? 정숙 씨는 직계 가족으로서 유류분 권리가 있어요.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정숙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유류분이 뭔가요?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정숙 씨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철수가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숙 씨 편에 서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대고요. 영희도 나섰어요. 대신 나중에 받으신 유산 중에서 일부만 나눠주시면 돼요. 우리도 은희 언니 핏줄이니까요. 정숙은 이제 친척들의 진짜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을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는 거였어요. 그때 민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변호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준혁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차 왔습니다. 유언장의 유효성도 의심스럽고 서진이라는 아이의 신분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때 서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집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의 진심을 알고 난 지금 이 사람들이 서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없었거든요. 나가세요. 정숙 씨, 모두 나가라고 했어요. 서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숙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도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함부로 유언장을 의심하지 마세요. 정숙의 단호한 말에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된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결국 친척들과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하지만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숙 씨, 후회하실 거예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집안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정숙은 민호와 서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니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내고 이 가족을 지켜내겠다고요. 친척들이 떠난 그날 밤 정숙은 민호와 둘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서진이를 재우고 난 후 거실에서 마주 앉았죠. 정숙은 오늘 은행에서 발견한 것들을 민호에게 보여줬어요. 민호야, 이제 그만 숨기자. 나도 다 알았어. 정숙이 DNA 검사 결과서와 언니의 일기장을 민호 앞에 놓았어요. 민호는 그 서류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 이건 어디서? 어머니가 은행 금고에 숨겨두셨더라. 민호야, 서진이가 내 친아들이지? 민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왜 입양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모, 사실 저도 서진이가 제 아들인 줄 몰랐어요. 3년 전까지는요. 몰랐다고? 네, 대학교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그때는 그냥 헤어진 줄 알았죠. 그런데 3년 전에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자신이 아이를 낳아서 시설에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DNA 검사를 해보니 정말 제 아들이었어요. 정숙은 민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없이 언니 손에서 자란 민호가 갑자기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렸어? 처음에는 말씀드리기 무서웠어요.
저도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있다니.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눈치채셨어요. 눈치채셨다고? 제가 며칠 동안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어머니가 추궁하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다 털어놨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정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언니다운 반응이었어요. 민호가 아직 젊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서진이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시설에 가셔서 서진이를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서진이를 키우기 시작하신 거구나. 네, 어머니가 저한테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엄마가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서진이를 정말 친손자처럼 아끼시더라고요. 민호는 언니의 일기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서진이 미래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서진이에게 물려주신 거야? 네, 저는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셨어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정숙은 이제 언니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아직 젊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서진이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들이 나타나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복잡하게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양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 이모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그때 서진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잠이 안 온다며 물을 마시러 나온 거였어요. 서진이가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은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서진아, 너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민호 삼촌이 제 진짜 아빠라고요. 서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는데 할머니가 사진도 보여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분이야? 좋아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할머니가 없어서 많이 슬퍼요. 서진이의 순수한 대답에 정숙과 민호 모두 눈물이 났어요. 서진아, 그럼 이모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해? 이모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모 할머니가 할머니 동생이니까 우리 가족이라고요. 정숙은 서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어떤 시련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언니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민호야,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셨을까? 아, 그거는 어머니가 서진이를 위해서 부업을 하셨거든요. 부업이라고? 네, 인터넷으로 아이오 쇼핑몰을 운영하셨어요. 쇼핑몰을? 네, 어머니가 손재주가 좋으셔서 직접 만든 아이 옷들을 팔기 시작하셨어요. 서진이가 오고 나서 아이 양육비며 교육비며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엄청 밀려들었거든요. 정숙은 놀랐어요. 언니가 그런 재능이 있었다니 몰랐거든요. 그래서 매월 수백만 원씩 수입이 들어왔던 거예요. 어머니가 서진이 미래를 위해 그 돈을 다 모아두신 거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언니가 서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정숙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호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친척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이모, 사실 저도 고민이에요. 법적으로 이모가 유류분을 청구하시면
서진이가 받을 유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정숙은 민호와 서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언니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민호야, 나는 언니 뜻을 따르고 싶어. 서진이가 언니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모. 하지만 친척들 문제는 해결해야 해.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해보자. 민호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서진이는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숙은 언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서진이와 민호를 지켜낼게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친척들은 분명 다시 올 것이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숙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친척들이 데려온 변호사 말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민호가 추천해준 이윤정 변호사는 가족법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숙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상속건이죠? 이윤정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정숙은 언니의 유언장과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일단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네요. 공증도 받으셨고 증인도 있고요. 그럼 문제 없는 건가요? 네, 하지만 정숙 씨는 법정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요. 전체 상속 재산의 4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유류분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얼마나 되는데요? 계산해보니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돈이었다니요. 하지만 언니의 진심을 안 지금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서진이가 모든 걸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법정 상속인이 없으니까요. 정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휴대폰에 민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이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친척들이 또 왔는데 이번에는 언론인까지 데려왔어요. 정숙은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빌라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도 보였고 철수와 영희 외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 있었어요. 저기 정숙 씨 온다. 철수가 정숙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기자가 정숙에게 달려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김정숙 씨죠? 언니분의 유산 상속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유산 상속이요? 네, 제보를 받았는데 고인이 혈육인 동생은 제외하고 남의 아이에게만 유산을 남겼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정숙은 당황했어요. 누가 언론에 제보를 한 걸까요? 영희가 나서서 말했어요. 기자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은희 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요? 기자가 관심을 보이자 철수도 거들었어요. 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쓴 유언장이 과연 유효한지 의문이에요. 정숙은 화가 났어요. 언니를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그럼 왜 친동생인 정숙 씨는 제외하고 남의 아이한테만 유산을 줬겠어요? 영희가 큰 소리로 따졌어요. 그건 정숙이 대답하려는데
그때 민호가 집에서 나왔어요. 서진이도 함께 나왔는데 아이는 이 상황이 무서운지 민호 뒤에 숨어 있었어요. 기자가 서진이를 보자마자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 아이가 서진이군요. 몇 살이에요? 서진이는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서진이를 보호하려고 앞에 섰어요. 아이한테 카메라 들이대지 마세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상속이거든요.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변호사 복장을 한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친족분들의 법적 대리인으로 왔어요. 박성민이라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료진 증언도 확보했고요. 의료진 증언이요? 정숙이 놀라자 박성민이 설명했어요.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민호가 화를 내며 나섰어요. 그런 기록 없어요.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지 치매 같은 거 없었어요. 의료 기록을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철수가 큰 소리를 치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자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정숙 씨 입장은 뭔가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지 않으실 건가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서진이의 불안한 표정을 보자 마음이 정해졌어요. 네, 저는 언니 뜻을 따르겠어요. 왜요? 억대 재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언니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서진이는 언니에게 특별한 아이였어요. 영희가 비웃듯 말했어요. 특별하긴 뭐가 특별해요. 그냥 남의 아이잖아요.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정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서진이는 언니의 친손자예요. 민호의 친아들이고요. 이 말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기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친손자라고요? 네,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서진이는 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철수와 영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네요. 정숙이 서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언니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물려주신 거예요. 박성민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의료 기록은 그런 기록 없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의료 기록 다 확인해봤지만 치매 진단 같은 건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어요.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봐요.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어보자 기자가 대답했어요. 상속 분쟁 취재 중입니다. 시끄럽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용히 해주세요.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도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 기사 나갈 예정이니까 확인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정숙은 민호와 서진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이는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서진아. 이제 다 끝났어. 정숙이 서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호야, 내일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언론의 관심까지 받게 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신문을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어제 일이 기사로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기사 내용은 친척들이 원했던 방향과는 달랐어요.
가족의 사랑이 만든 특별한 상속. 할머니가 친손자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기사는 오히려 언니의 따뜻한 마음과 서진이에 대한 사랑을 부각시키고 있었어요. 기자도 어제 진실을 알고 나서 관점이 바뀐 것 같았어요.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이모, 어제 이윤정 변호사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일까? 글쎄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던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숙이 나가보니 경자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숙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들어오세요. 경자가 거실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제 일 신문에서 봤어요. 서진이가 은희 씨 친손자였다니. 네,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네, 은희 씨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털어놓으셨거든요. 민호 씨 아들이라고.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경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은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신 게 있어요. 정숙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겉봉에는 정숙에게라고 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언제 맡기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요. 그때 은희 씨가 혹시 나중에 정숙이가 서진이 때문에 고민하게 되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숙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어요. 언니의 정성스런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서진이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야. 미안해. 언니가 너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서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후로 언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매일이 행복했고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 너도 서진이를 보면 알 거야.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아이인지. 그리고 민호도 이제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야. 정수가 언니가 너한테 유산을 안 남긴 이유를 이해해줘. 내가 충분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 하지만 서진이는 아직 어리고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만약 내가 원한다면 유류분을 받아도 괜찮아. 하지만 언니는 내가 서진이를 위해 포기해 줄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넌 언니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서진이와 민호를 잘 부탁해. 언니가 못다한 사랑을 내가 대신 해줬으면 해. 사랑한다, 내 동생아.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자신을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모든 걸 준비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경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희 씨가 정말 많이 고민하셨어요. 정숙 씨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경자 씨. 이 편지 전해주셔서. 오후에 정숙은 민호와 함께 이윤정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제 친척분들이 데려온 변호사가 제기한 치매 진단건 완전히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거짓이라고요? 네, 해당 병원에 확인해 보니 그런 진료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민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 없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정숙 씨가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히셨으니 모든 재산이 서진이에게 정당하게 상속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돼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포기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언니의 편지를 떠올리며
펜을 들었어요. 정숙 씨, 정말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언니가 원했던 거예요. 정숙이 서명을 끝내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서진이가 합법적으로 모든 재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민호 씨가 후견인으로서 관리하시면 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우리가 가족인데. 이모도 이제 우리 집에서 계속 사세요. 서진이도 이모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가 떠나고 외로웠는데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아이는 정숙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이모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신문 기사 봤다고 하던데요. 그래, 뭐라고 하던? 할머니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이의 순수한 말에 정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진아, 할머니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그리고 이모 할머니도 너를 많이 사랑해. 저도 이모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도. 민호가 서진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정숙은 언니의 빈자리가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언니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모 할머니, 친척 아저씨들은 이제 안 와요? 서진이가 물어보자 정숙이 대답했어요. 아마 안 올 거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무서웠거든요. 민호가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무서워할 일 없어. 아빠랑 이모 할머니가 서진이 지켜줄 테니까. 식사를 마치고 서진이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어요. 아이는 평소처럼 정숙에게 와서 안녕 인사를 했어요. 이모 할머니 안 가죠? 계속 우리랑 살죠? 그럼 서진이랑 계속 살 거야. 할머니가 꿈에 나오면 이모 할머니 얘기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서진이의 말에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진이가 잠든 후 정숙과 민호는 베란다에 나가 밤 공기를 마셨어요. 이모,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걸 말이에요. 그러게. 언니가 얼마나 이 순간을 바랐을까.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이 잘 키울게요. 그리고 민호도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며칠 후 철수와 영희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사과하며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모든 갈등이 해결된 거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은 서진이와 함께 언니 묘소를 찾았어요. 민호도 함께 했고요. 할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이모 할머니랑 아빠가 저를 정말 잘 돌봐주고 있거든요. 서진이가 묘비에 대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언니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이가 물어봤어요. 이모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서진이가 있어서 이모 할머니가 더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언니가 이모 할머니한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서진이거든. 서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도 다른 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모,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요. 그래, 우리 계속 함께 살자. 골목길에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언니가 심어놓은 화분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서진이는 그 새싹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정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언니의 사랑이 이어져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 그 속에서
정숙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탐욕과 비밀이 만든 상처는 깊었지만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린 건 거짓뿐이었습니다. 하나의 목걸이가 밝혀낸 건 유산의 주인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끝일까요? 남겨진 마음의 상처, 그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